오늘은 콜롬비아가 낳은 노벨 문학상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걸작 예고된 죽음의 연대기를 소개합니다. 이 소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던 살인이 벌어지기까지 단 하루 동안 작은 카리브해 마을을 뒤흔든 집단적 침묵을 파헤칩니다. 마르케스 특유의 매혹적인 문체 속에서 명예, 운명, 죄책감이 교차하며 등장인물들은 자신이 목격한 진실을 서로에게 떠넘깁니다.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따라가며 왜 아무도 살인을 막지 않았는가라는 차가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예고되었으나 결코 피하지 못한 비극의 퍼즐을 함께 맞춰보시죠. 산티아고 나사르는 그날 아침 자신이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포도잎 위에서 미세하게 튕겼고 어둑한 거리는 아직 축제의 먼지가 가라앉지 않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징조처럼 꿈속에서 자신을 스쳐 지나간 새 무리를 떠올렸다. 새들이 피를 흘리며 날개를 퍼덕이더니 기슬기 없는 바다 위로 꺾여 내려가는 광경이었다. 눈을 뜬 뒤에도 그 이미지는 팔뚝에 남은 서늘한 한기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알몸에 속옷만 걸친 채 방을 가로질러 시계 태엽을 감았다. 시계바늘이 새벽 5시를 넘어갈 즈음 방 안에는 파도를 닮은 빗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없었다. 산티아고는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옷장 매니칸에 걸어둔 리넨 셔츠를 꺼냈다. 셔츠 자락에 묻은 한 방울의 기름 자국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는 듯 손목으로 재차 문질렀다. 주교가 들르는 날에는 구겨진 셔츠 소매 하나가 실례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부엌에서는 가정부 빅토리아 구스만이 염장 소고기를 자르고 있었다. 그녀는 축제 전야에 남은 고기를 정리하며 칼날을 두드려 살 속에 남은 핏줄을 털어냈다. 그녀 곁에서는 젊은 하녀 디비나 플로르가 커피를 덜어내고 있었는데 산티아고가 대문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디비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힘든 불안으로 손에서 찻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빅토리아는 디비나의 손목을 잡으며 말없이 산티아고를 바라보았고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산티아고는 리넨 셔츠 소매를 정리하며 부엌을 지나쳤다. 빅토리아는 날붙이를 닦던 손을 멈추지 않았고 디비나는 시선을 떨군 채 찻주전자를 쥐고 있었다. 말없이 스치는 그 아침의 공기엔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밴 듯했다. 산티아고는 어머니 플라시타 린헤로가 아직 침실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주교 승선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 가축 우리를 둘러보기 위해 중정을 가로질렀다. 중정의 흙길을 밟을 때마다 흙이 물기를 머금어 신발 밑창에 달라붙었다. 지붕 처마 끝, 산티아고가 사냥용으로 기르던 아라비아산 매가 얇은 사슬에 묶인 채 천천히 목을 돌렸다. 깃털 사이로 이른 햇살이 스며들며 생긴 그림자가 마치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깃든 불안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거리로 나가면 칠흑까지 이어진 잔칫날의 빈 술병과 초록색 종이꽃이 여기저기 나부끼고 있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첫 번째 목소리는 술집 밀키웨이에서 나온 하품 섞인 노랫가락이었다. 철문을 닫던 주인 클로틸데 아르멘타는 두 팔로 바람을 막으며 멀어지는 산티아고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전날부터 페드로와 파블로 피카리오 형제가 칼을 갈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어딘가 식은땀을 흘리듯 서늘한 예감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선착장 가까이 다다르자 바닷물이 강과 만나는 지점에서 짙은 거품이 일었다. 마을 사람들은 주교를 태운 배가 곧 모습을 드러낼 거라는 기대에 들떠 있었지만 그 설렘 아래에는 핏물이 마른 자국처럼 불길한 고요가 묻어 있었다. 어부들은 그 고요를 깨지 않으려는 듯 노를 천천히 저었고 교회 앞 광장에는 아직 축제 장식이 무너져 내린 채 매달려 있었다. 산티아고 나사르는 주교에게 전할 싸구려 양장 성경을 품에 안고 흐릿한 강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바람은 잔잔했지만 무언가 눅눅한 기운이 공기 속에 감돌았다. 그는 기침을 한 번 하고 어깨를 가볍게 들썩였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회색 깃털 하나가 머리 위를 맴돌다 이내 흩어졌다. 산티아고는 고개를 저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등줄기를 타고 스며드는 묘한 감각이 있었지만 그는 그저 눅눅한 날씨 탓이라 여겼다. 바로 그 순간 비카리오 형제 중 한 명이 이슬 젖은 돌바닥을 밟으며 조용한 마찰음을 냈다. 산티아고는 소리를 듣지 못했으나 주변 몇 사람은 칼집이 살짝 부딪히는 쇳소리를 분명히 포착했다.
히메사 목사는 종각에서 내려오면서 쌍둥이가 뭔가 불길한 짓을 꾸민대요라는 속삭임을 들었으나 그는 곧장 주교의 도착을 떠올렸고 그 말은 마음 한켠에 남겨둔 채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다. 태양은 아직 수평선 아래에 숨어 있었지만 산티아고 나사르의 그림자는 흐린 무릉덩이 위로 길게 늘어졌다. 마을 한가운데로부터 배를 봤다는 외침이 터졌고 순식간에 종이꽃이 바람결에 뒤집혔다. 환호와 경적 소리, 달아오른 피 냄새, 비릿한 바닷바람이 섞여 기이한 향취를 퍼뜨렸다. 그 한복판에서 산티아고는 검은 우산을 펼쳐들고 비를 맞은 비둘기처럼 옷깃을 여미며 선착장으로 향했다. 아침은 그렇게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되돌릴 수 없는 예언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산티아고는 여전히 자신의 꿈을 잊지 못한 얼굴로 빗속을 걸었다. 그리고 거리 저편 묵직한 발걸음으로 칼을 품은 쌍둥이가 어둠과 빗물 사이를 비집고 다가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주교의 도착만을 기다렸고 간헐적으로 스치는 불길한 속삭임을 바람 뒤편으로 밀어놓고 있었다. 소리 없는 파문은 이미 퍼져 있었으나 아무도 그 파문이 누구를 향해 최종적으로 부딪힐지 헤아리지 못했다. 산티아고 나사르는 그날 아침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한 채 단단히 여민 셔츠깃을 한 손으로 붙잡았다. 그는 앞만 보며 걷고 있었고 뒤에서는 살인의 결심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살해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하루 전 마을은 전혀 다른 열기로 들끓고 있었다. 바이아르도 산 로만이 마을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 날은 햇빛이 대낮의 물결처럼 번져있던 한여름 오후였다. 그는 푸른 리넨 정장과 은빛 단추가 달린 흰 셔츠를 입고 금빛 십자 문양이 새겨진 모자를 손바닥 위에 살짝 걸친 채 선착장으로 걸어 들어왔다. 말을 탄 경비병 2명이 뒤를 따랐고 이국의 낯선 향기가 닿은 바람이 그와 함께 밀려들었다. 사람들은 장터 노점에서 수박을 자르던 칼을 멈춘 채 그의 윤기나는 구두와 흉부에 매달린 작은 훈장을 바라보았으며 아직 정어리 냄새가 가시지 않은 공기에 묘한 기대가 스며들었다. 그가 묵은 여관의 발코니에서는 해질녘마다 기타 소리와 복숭아주 향이 흘러나왔다. 바이아르도는 차가운 술잔을 입술에 갖다 댈 때마다 잔벽을 두드리는 소리를 즐겼고 그 소리는 먼 곳의 종소리처럼 길게 울렸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정육점 앞에서 안젤라 빗가리오와 마주쳤다. 다몽색 손수건을 우아하게 접어들고 있던 안젤라는 처음엔 눈길을 피하려 했으나 바이아르도의 순박하면서도 강렬한 시선에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 계절의 바람은 한낮에도 식을 줄 몰라 두 사람의 볼에 같은 열기를 남겼다. 새로운 약혼자를 못 보신 분 없습니까? 라는 농담이 다음날 마을 골목마다 퍼졌다. 바이아르도는 그녀의 이름을 알아내는데 반나절도 쓰지 않았고 해가 기울 무렵 빗가리오 가문 대문 앞에 화려한 브라스 밴드를 세웠다. 금관악기에서 흘러나온 선율은 집집마다 스며들어 사람들을 문턱 앞으로 불러냈다. 처음엔 사람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창문을 닫았지만 곧 악사의 리듬에 맞춰 아이들이 발을 구르기 시작했고 주점의 문짝도 덜컥 열렸다. 바이아르도는 한 곡이 끝날 때마다 반짝이는 모자를 들고 안젤라의 발코니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창틀 뒤에 그녀는 몸을 숨겼으나 푸른 치맛자락 너머로 설렘이 드러나는 모습을 완전히 가리지는 못했다. 안젤라의 어머니 프라 빗가리오는 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이를 지켜보다가 마지막 곡이 끝난 뒤 조용히 입술을 눌렀다. 그녀는 집안의 체면과 명예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몸으로 익힌 사람이었다. 바이아르도가 안젤라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자 프라는 억지로 품위 있는 미소를 띄었지만 마음속 불안은 단숨에 가라앉지 않았다. 그때 후문 쪽에서 페드로와 파블로 쌍둥이가 들어왔다. 형이 묻듯 눈길을 주자 동생은 굳은 목소리로 곧 알게 되겠지라고 답했다. 연애 준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바이아르도는 사흘 만에 마을에서 가장 높은 지붕을 올린 저택을 사들이고 회반죽 냄새가 채 마르기 전에 파티 초대장을 돌렸다. 초대장에는 금박으로 새긴 꽃무늬가 둘러져 있었고 글자마다 달빛처럼 은은한 광택이 흘렀다. 마을 노인들은 이 사내의 씀씀이가 허세인지 진심인지 판단할 길이 없다고 중얼거렸다. 청년들은 그가 타고 온 붉은 포드 자동차 앞에 몰려가 반짝이는 차체에 비친 자기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밤이 되자 저택 앞 잔디밭에 떨어진 과일 껍질을 주워 모으며 깔깔 웃었다. 결혼식 전날 밤
광장 중앙에는 각국 깃발을 단 전구들이 물결처럼 이어졌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드레스와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줄을 서서 정원을 향해 걸어갔다. 안개가 살짝 내려앉은 분수대 주위에는 얼음 위에 담긴 포도주가 은접시에 놓여 있었고 음악은 새벽까지 끊기지 않았다. 안젤라는 상아색 드레스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목에는 호박색 구슬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구슬은 촛불을 받아 화려하게 빛났다. 그녀가 미소 지을 때마다 드레스 자락이 살짝 떨렸고 그 옆에서 바이아르도는 손등에 가볍게 입맞춤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샴페인 코르크가 하늘로 솟구쳤고 초대받은 손님들의 발걸음이 분수대 주위를 맴돌았다. 그 한가운데서 안젤라는 상아색 드레스를 움켜쥔 채 숨을 깊이 삼켰다. 드레스 안쪽에서 뛰는 심장은 정작 자신이 앞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오는 듯했다. 그녀는 순간 왜인지 모를 두려움이 달빛처럼 뺨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파티 가장자리에서 페드로와 파블로 피카리오 형제는 팔짱을 낀 채 신랑감을 지켜보고 있었다. 형은 일부러 바닥에 침을 뱉으며 호화로움으로 입을 막으려는 수작이겠지라고 낮게 중얼댔고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기울였다. 그들의 경계심은 아직 명예라는 단어와 직접 맞닿지 않았지만 새로 들어온 사내가 가족의 삶을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만은 분명했다. 자정 무렵 음악대가 마지막 곡을 끝냈다. 바이아르도는 반짝이는 눈으로 안젤라의 손가락을 잡아 입맞춤했고 촛불 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뒤로 길게 늘렸다. 손님들은 웃음과 환호 속에 그 장면을 축복이라 불렀지만 안젤라는 그 순간에도 목덜미를 타고 내려오는 서늘한 갈증을 떨치지 못했다.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이 담 너머에서 퍼질 때 사람들은 비단 옷자락을 여미며 하나둘 저택을 떠났다. 쌍둥이 형제는 누구에게도 인사를 건네지 않은 채 어둑한 골목으로 사라졌다. 뒤돌아본 파블로의 눈에 저택의 창문마다 걸린 등불이 여전히 황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안젤라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드레스 끈을 느슨하게 풀었다. 거울 속 얼굴은 잔잔했지만 속눈썹 아래에서 명확히 떨리는 흔적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초를 끄며 속삭였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져. 그러나 그 변화가 축복인지 재앙인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창문 틈새로 새벽바람이 흘러들며 커튼을 젖히자 어둠은 서서히 자리를 양보했다. 암시된 불안만이 미세한 먼지처럼 방 안에 남아 그림자를 이루었다. 결혼식 당일 새벽빛이 성당 첨탑에 걸리자 결혼축제를 알리는 종소리가 연달아 울렸다. 안젤라 피카리오는 면사포를 고쳐잡으며 거울 속 창백한 미소를 바라보았다. 그날 정오, 사제의 축복과 성가대의 화음이 성당에 돔을 가득 메웠고 바이아르도는 검은 구두에 뒤축을 가지런히 맞추며 고개를 숙였다. 장터 사람들은 신랑이 가져온 화려한 금빛 행렬을 넋놓고 지켜보았고 피카리오 가족은 교회 앞에서 축하 인사를 받으며 체면을 다졌다. 겉으론 모두가 축복했지만 안젤라는 축복의 환호가 끝날 때마다 등 뒤에 서늘한 기척이 번지는 것을 느꼈다. 연애는 저택 정원에서 해질녘까지 이어졌다. 하객들은 손에 든 잔을 부딪히며 신혼부부의 앞날을 기원했지만 안젤라는 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손끝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모친 프라 피카리오는 축제의 중심에 서 있는 딸을 살피며 행복해 보여야 한다는 시선으로 눌렀다. 안젤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공포가 걸음을 무겁게 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고 촛불이 분수대 주변에 켜지자 저택 정원은 황금빛 안개에 잠긴 듯했다. 그러나 그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안젤라의 표정은 더 굳어졌다. 자정 무렵 축제 음악이 잦아들자 하객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남은 것은 신혼방의 깊은 침묵뿐이었다. 촛불 몇 자루가 벽에 잔잔한 떨림을 들이우는 사이 두 사람은 말을 아끼며 긴장을 삼켰다. 시간을 재려 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계 바늘은 어느새 2시간 가까이 돌아 있었다. 그리고 그 고요의 끝에서 바이아르도는 무언의 결정을 내린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바이아르도는 짧은 침묵 끝에 우리에게 허락된 밤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라고 낮게 말했다. 그는 짧게 말한 뒤 안젤라에게 외투를 걸쳐 주었고 창백한 미소 너머엔 설명할 수 없는 실망이 떠올랐다. 이유를 묻는 질문은 없었다. 안젤라는 떨리는 손끝으로 리본을 매만지며 고개를 숙였다. 새벽 2시경 그는 안젤라를 친정집 대문까지 직접 데려갔다.
초인종이 없는 문짝을 3번 두드릴 때마다 새벽 안개가 떨렸다. 문을 연 프라 비카리오는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고 바이아르도는 딱 한마디만 남겼다. 돌려드립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그가 떠난 뒤 슬리퍼 한 짝이 복도에 구르며 차가운 소리를 냈다. 문이 닫히자 곧바로 매질이 시작됐다. 프라는 가죽 벨트를 빼내어 딸의 어깨를 내리쳤다. 레이스 한 귀퉁이가 찢겨 있었고 실크 리본은 바닥에 떨어진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프라는 그 흔적만 보고도 모든 사정을 짐작했다. 가족의 명예를 중시하던 어머니에게 신부의 순결은 집안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벨트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복도에 메아리가 울렸고 안젤라는 이를 악물고 울음을 삼켰다. 폭력은 오래가지 않았다. 프라가 벨트를 내려놓자 복도 끝에 서 있던 페드로와 파블로 쌍둥이가 어둠 속으로 걸어 나왔다. 붉게 부어오른 눈으로 여동생을 내려다보며 페드로가 낮게 물었다. 누구야? 안젤라는 피 묻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싼 채 떨리는 숨을 골랐다. 누가 우리를 욕보였느냐는 외침이 다시 터져 나왔고 파블로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치며 분노를 드러냈다. 긴 정적 끝에 안젤라는 모든 힘이 빠진 목소리로 단 한 이름을 또렷이 발음했다. 산티아고 나사르. 그 이름이 공기 속에 떠올랐을 때 형제의 숨이 동시에 굳어졌다. 촛불이 파르르 흔들리며 벽에 들이운 그림자는 검은 칼날처럼 길어졌다. 페드로는 창가를 밀어젖히며 새벽 하늘을 바라봤다. 창 밖에서는 두 번째 수탉이 울고 있었고 어둠은 곧 물러갈 기세였다. 형제의 어깨 사이로 무언의 결의가 흘렀다. 명예를 되찾기 위해 필요한 일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말없이 이해했다. 안젤라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점점 멀어져가는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복도 저편으로 형제가 사라지자 차가운 틈새 바람이 흔들린 등불을 끄고 지나갔다. 새벽 5시 무렵 담장 밖에서 칼을 가는 소리가 날카롭게 퍼졌다. 안뜰에 묶여있던 노새가 불안하게 울었고 빗물이 방금 내린 것처럼 흙냄새가 짙어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날이 밝기까지 남은 시간은 채 2시간도 되지 않았다. 산티아고 나사르는 여전히 꿈속에 새 그림자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은 주교 방문 준비로 분주했다. 그러나 비카리오 저택에서는 이미 복수의 윤곽이 형체를 갖추고 있었다. 형제의 그림자가 담장을 넘어 사라질 무렵 잿빛 새벽빛이 하늘을 조용히 긋고 지나갔다. 곧 다가올 격렬한 낮의 광열이 그 속에 숨은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새벽 5시 비카리오 저택의 안뜰에는 마른 이슬이 희미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페드로와 파블로는 서로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말없이 외양간 문을 밀어 열었다. 두 사람은 돼지들을 잡던 묵직한 칼 2자루를 철제훅에서 내리더니 날끝을 손가락으로 퉁기며 무딘 부분을 살폈다. 피가 굳어 검게 변한 칼날이 새벽 공기에서 둔탁하게 반짝였다. 파블로가 칼날을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보자 얇은 피막이 갈라지며 붉은 점이 맺혔다. 그는 피를 혀로 잠깐 훔치고 형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형제는 골목을 따라 정육점으로 향했다. 문짝은 반쯤 열려 있었고 주인 도나 루이사는 새벽 물건 정리에 정신이 없었다. 페드로가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으며 돼지 칼을 제대로 갈아야 하겠어라고 말하자 루이사는 하품을 참은 채 숫돌을 내어주었다. 그녀는 사례금 동전이 도마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서야 눈길을 들었다. 쌍둥이의 표정에서 농담이나 술 기운을 찾지 못한 루이사는 손에 쥔 행주를 쥐어잡았다. 숫돌 위를 긁는 칼날 소리가 새벽 안개를 천천히 파고들었다. 도살용 칼이 번들거릴 무렵 형제는 밀키웨이 술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클로틸데 아르멘따는 어젯밤의 흔적을 정리하던 중 두 사람을 발견하고 손에 쥐고 있던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른 아침부터 톡한 술이야? 그녀가 농담처럼 말을 건넸지만 파블로는 말없이 잔을 흔든 뒤 꿀빛 데킬라를 단숨에 들이켰다. 갈증을 씻은 뒤 그는 테이블에 칼 2자루를 나란히 올려놓았다. 클로틸데의 미간이 찢기듯 주름졌다. 뭘 할 생각이지? 페드로가 짧게 대답했다. 가족의 수치를 씻어야 할 의무가 있소. 말은 짧았지만 칼날보다 차가운 결심이 그의 목소리에 배어 있었다. 갑작스레 느껴진 싸늘한 기운에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경찰 주둔소에 전가를 띄웠다. 쌍둥이 형제가 무언가 큰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어서 조치를 취해요. 하지만 새벽 근무를 하던 경관들은 결혼식 뒤끝에 술이 덜 깬 허풍이라 치부했다. 보고서를 정리하던 시장 라사로 아폰테도 놈들이 성격이 거칠긴 해도 설마 진짜 사람을 베겠어? 라며 반신반의했다. 5시 30분 형제는 성당 앞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칼자루를 씻은 뒤 광장으로 걸어갔다. 칸델라리아 플라코테의 빵집에서 막 구워낸 따뜻한 빵 냄새가 거리 골목마다 스며들었다. 형제는 도넛을 하나씩 집어 물었고 플라코테는 그들의 칼자루를 슬쩍 보고는 숨을 멎듯 멈췄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페드로는 빵을 씹으며 툭툭 떨어지는 설탕가루를 털어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요. 그는 더 묻지 말라는 눈빛으로 가게를 나섰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빵집 점원들은 광장으로 나가 행인들의 소매를 붙들고 속삭였다. 둘이 살인을 선언했대. 사람들이 하나같이 도대체 왜? 라고 물었지만 형제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다. 우리의 명예를 위해 필요한 일이네. 누구도 그 명예의 내막을 묻지 않았다. 사람들은 시선을 피한 채 속으로만 누군가 나서겠지라며 책임을 밀어냈다. 마을 전체가 이미 사실을 알았지만 책임을 타인에게 미뤘다. 6시 직전 시장 라사로 아폰테는 광장 끝에서 형제와 맞닥뜨렸다. 그는 칼날을 힐끗 바라보더니 잠시 헛기침을 하고 손을 내밀었다. 그걸로 돼지를 잡을 셈인가? 파블로는 씁쓸한 웃음으로 맞받았다. 돼지는 아닙니다. 라사로 아폰테는 칼을 빼앗아 창고에 보관하겠다고 했지만 형제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고 라사로는 그들 손에서 아무 저항 없이 칼을 가져갔다. 라사로는 이쯤이면 끝났다며 안도했다. 그러나 시계 바늘이 6시를 넘어서자 형제는 다시 정육점으로 돌아가 새 칼을 빌렸다. 두께가 얇아져 손에 감기는 움직임이 훨씬 날렵했다. 클로틸데는 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들을 뒤쫓아 시청에도 알렸어요. 라며 제발 그만두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페드로는 알 사람은 다 알게 하라는 게 우리 뜻이오라고 말하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누군가 역할을 하겠지라는 체념에 묶여있는 모습을 보며 몸서리를 쳤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기나긴 주 기도문이 끊임없이 반복됐으나 입술에서는 한 음절도 빠져나오지 않았다. 해가 동쪽 지붕 너머로 천천히 얼굴을 내밀 무렵 광장은 서서히 아침의 기운으로 깨어나고 있었다. 형제는 칼을 옆구리에 찬 채 마치 의식을 치르듯 마을에서 가장 넓은 거리로 걸어나갔다. 그들 주변에선 속삭임만 커질 뿐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칼 두 자루가 저렇게 대놓고 반짝이는데도 이상하리만큼 피비린내가 나지 않는다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형제가 순찰 로터리를 빠져나올 때 클로틸데는 그들을 바라보며 손끝에 간신히 남은 믿음을 움켜쥐듯 창문 유리에 십자 성호를 그렸다. 말릴 수 없다는 절망과 누군가는 막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뒤섞인 채 그녀는 기도를 멈췄다. 그 순간 멀리서 마지막 닭 울음소리가 공기 속에 희미하게 번졌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 조용히 등불을 꺼버린 듯한 정적을 느꼈다. 살인을 계획한 자도, 묵인한 자도, 외면한 자도 동시에 새로운 빛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시각, 도시는 축축한 공기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형제는 칼자루를 굳게 쥐고 다음 골목의 모퉁이로 사라졌다. 그 뒤를 따라온 첫 아침 햇살은 골목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끊겼고 마을 전체는 누군가 막아주겠지 하는 희망에 몸을 숨긴 채 가장 선명한 경고를 눈앞에 두고도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새벽 6시 반 항구 쪽 골목에서 짭짤한 바람이 살짝 밀려들었다. 산티아고는 하얀 리넨 셔츠에 단추를 끼우며 거울 앞에 서 있었고 중정에서는 매 한 마리가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날개를 털고 있었다. 그 무렵 부엌으로 배달된 우유통 위에 접힌 쪽지 한 장이 얹혀 있었다. 빅가리오 형제가 당신을 죽이러 나감. 주교 미사 전에 조심할 것. 거칠게 눌러 쓴 글씨는 우유 배달부가 쪽지를 살짝 올려두며 조용히 경고를 남긴 것이었다. 빅토리아 구스마는 쪽지를 흘낏 본 뒤 술 취해서 또 헛소리군 하고 중얼거리며 손등으로 밀어냈다. 그녀는 다시 칼을 들고 고기의 힘줄을 천천히 꿰기 시작했다. 탁자 위의 쪽지는 우유 물방울을 먹으며 그 자리에 조용히 눅눅해지고 있었다.
쌍둥이는 아침 일찍부터 산티아고를 죽이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퍼뜨리며 마을을 배회하다가 잠시 후 정육점으로 돌아가 여느 날처럼 돼지를 손질하며 시간을 끌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칼을 숨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보란 듯이 피 묻은 앞치마를 내보이며 웃었다. 마을 사람들은 진짜로 살인을 저지를 거라 믿지 못했고 형제는 우리는 다 알렸소라는 변명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행동을 지연시켰다. 고기 상인 폴리카르포는 날이 밝았으니 칼은 내려두고 목욕이나 하라고 툭 던졌지만 페드로는 피로 얼룩진 앞치마를 들어 보여주며 웃었다. 목욕은 일을 마친 뒤에도 할 수 있소. 그는 짧게 대꾸했지만 낮게 깔린 목소리에 단골 손님들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른 무렵 클로틸데는 더는 순찰대가 오지 않으리란 걸 직감하고 성당으로 전화를 걸었다. 히메사 부주교는 상황은 들었다며 정말 칼까지 들었다는 말입니까? 하고 되물었다. 그는 개입보다는 고해성사를 준비하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시장 라사로는 형제에게서 직접 칼을 압수했으니 문제없다는 듯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를 넘겼다. 그가 놓친 점은 형제가 새 칼을 빌렸다는 것과 마을 전체가 그 사실 역시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티아고는 친구 크리스토 베도야와 함께 모라에즈 의사집 앞에서 마주쳤다. 두 사람은 전날 밤 축제의 뒷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그러다 베도야가 문득 비카리오 형제들이 칼을 들었다던데 혹시 들었어? 하고 물었고 말끝에 묻어난 농담기가 스르르 사라졌다. 산티아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 친구들이 나를 해칠 리 없지 하고 웃었다. 8시가 되자 광장 오른쪽 끝 사탕수수 가판대에 형제가 나타났다. 그들은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칼끝으로 땅을 그으며 산티아고가 이 길로 지나가면 바로 여기서 결판을 낸다고 말했다. 가판대 주인 레안드로 포르니오르는 주먹만한 설탕덩이를 가위로 잘라 종이에 싸다가 손을 멈췄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청사 입구로 뛰쳐나가 지금이라도 군인을 보내달라고 외쳤지만 순찰대원은 지시받은 게 없다며 아무런 긴장감도 없이 하품을 내뱉었다. 그 사이 형제는 위스키 반 병을 나눠 마시며 기운을 올렸다. 술은 의외로 두려움을 눌러주었고 두려움이 눌린 자리에는 명예관념만 둥글게 남았다. 9시 직전 산티아고의 친구들이 모여있던 보육원 계단 아래로 엽서 배달부가 달려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목각 파이프를 흔들며 쌍둥이가 산티아고를 찾고 있다고 외쳤지만 농담과 소동이 뒤섞인 축제 다음날 분위기 속에서 그 경고는 더 큰 웃음으로 묻혔다. 베도야만이 미간을 찌푸린 채 시계를 확인했다. 그는 부주교 영접 시간이 임박했음을 떠올리고 산티아고와 함께 서둘러 이동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방금 도착한 환자의 연락으로 그는 다시 진료소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 누군가 강가에서 주교의 배가 보였다고 말했고 곧 마을은 그 소문으로 술렁였다. 사람들은 사제관 앞에 줄을 서며 손수건을 흔들었고 산티아고는 검은 우산을 펴들고 광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라사로 아폰테 시장에게 칼이 압수됐다는 사실도 부엌 탁자 위에서 우유배달부가 남기고 간 경고 쪽지가 여전히 물방울에 눅눅히 젖은 채 놓여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였다. 형제는 마지막으로 칼날을 바지춤에 문질러 기름기를 닦았다. 어깨 위로 해가 솟자 칼끝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고 그 빛이 창문 유리를 타고 길 아래로 내려갔다. 그 광채가 광장 중앙까지 미치기 전 주교의 배가 백고동을 울렸다. 사람들의 함성이 터졌고 초록 깃발이 일제히 올라갔다. 그 환호 속에서 산티아고는 친구를 찾아 고개를 돌렸고 형제는 칼끝을 다시 올렸다. 막간의 고요는 이제 끝에 다다르고 있었다. 누군가는 문틈으로 누군가는 술잔 너머로 살인을 보았다. 말려야 할 입술은 굳었고 손을 내밀어야 할 어깨는 뒤로 물러섰다. 경고는 충분했다. 다만 경고를 실천으로 옮길 용기가 아무에게도 남아있지 않았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칼을 든 형제의 발소리가 돌길 위해서 방향을 바꿨다. 마을 전체가 한숨처럼 삼켜놓은 비극이 마침내 뚜렷한 형체로 걸어 나오려 한다. 강가의 배가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손수건을 흔들며 축제의 절정을 맞았지만 주교는 가판 난간에서 향로만 흔든 채 상륙하지 않았다. 함성과 실망이 뒤섞인 소란이 가라앉을 무렵 산티아고 나사르는 검은 우산을 든 채 광장 한쪽에 멈춰섰다. 그는 멀어져가는 배를 향해 짧게 손을 들어 인사했고 하얀 정장 위로 쏟아진 햇살이 그의 실루엣을 날카롭게 감쌌다.
그 순간 누구도 다가서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마지막 말을 건네지 않았다. 얼마 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약혼녀 플로라 미겔의 집으로 향했다. 정원에 드리운 나무 그림자를 지나 산티아고가 현관 앞에 다다랐을 때 플로라는 이미 새벽부터 퍼진 소문을 가슴에 품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맞이한 그녀는 말없이 작은 쪽지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고 눈가에 맺힌 슬픔은 끝내 숨기지 못한 채 떨리는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을 지키기엔 내가 너무 작아 보여. 쪽지의 잉크는 그녀의 두려움처럼 번져 있었다. 산티아고는 그녀의 눈을 마주보다가 애써 미소 지으며 안심시켰다. 그때 문 안쪽에서 모습을 드러낸 도나 로렌초, 플로라의 아버지는 낡은 산탄총을 들고 문간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에 숨을 생각이 없다면 지금 당장 떠나게. 그의 말은 격노라기보다 절망과 무력감에 가까웠다. 그러나 산티아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뒷골목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광장을 다시 향해 걷던 그 순간 도축용 칼의 날이 햇살에 번뜩이며 눈가를 스쳤다. 페드로와 파블로는 빵가게 앞 돌계단에 앉아 술기운을 달래고 있었다. 형제는 산티아고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칼자루를 꽉 잡았으나 한순간 발걸음을 멈추었다. 아직 주교 배가 완전히 강어기를 벗어나지 않았기에 군중이 많았고 그 속에서 피를 쏟아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사람은 길 반대편으로 몸을 돌렸고 산티아고는 여전히 뒤따르는 시선을 깨닫지 못한 채 집으로 향했다. 산티아고는 중정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어머니 플라시다 리네로가 거리 반대편에서 쌍둥이가 서성거린다는 소문을 듣고 문걸쇠를 채워버린 것이다. 그는 잠시 손잡이를 흔들다 뒷문으로 돌아가려 하며 창문을 두드렸다. 그 소리가 플라시다의 귀에 닿기도 전에 골목 모퉁이에서 거친 숨소리가 번개처럼 다가왔다. 이제야 만났군. 파블로가 칼을 치켜들었고 페드로가 측면을 막아섰다. 산티아고는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으나 도망칠 틈이 없었다. 첫 칼침이 어깨를 스쳤고 셔츠가 순식간에 붉게 젖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고 몸을 돌렸으나 두 번째 칼끝이 늑골 사이를 파고들었다. 돌바닥 위로 이어진 핏방울이 점점 진해질 무렵 대문 안쪽에서 산티아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니 플라시다는 그 음성을 비명으로 듣지 못하고 아들이 돌아온 줄 알고 플라시다는 짧은 안도와 함께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문틈으로 스며든 피 냄새가 뒤늦게 공기를 흔들었다. 형제는 단숨에 일을 끝내려 했지만 산티아고는 믿기 힘들 만큼 끈질기게 버텼다. 그는 상처를 가슴에 안은 채 현관 옆 벽을 따라 몇 걸음 더 걸었다. 흙먼지가 묻은 셔츠 자락 아래로 피가 떨어질 때마다 아침에 꾸었던 새의 악몽이 머릿속에서 날개짓했다. 페드로가 마지막 칼침을 복부에 꽂자 산티아고는 벽에서 등을 떼어내며 똑바로 서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제야 형제가 물러섰다. 칼자루에서 손을 떼며 파블로가 중얼거렸다. 명예는 되찾았다. 산티아고는 터벅터벅 뒷문을 향해 걸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미끄러졌지만 그는 셔츠깃을 마지막 힘으로 여미려 애썼다. 부엌 문턱에 다다랐을 때 빅토리아 구스만이 비명을 삼키며 달려왔으나 이미 너무 늦었다. 그는 중정 타일 위에 두 무릎을 꿇고 문기둥을 붙잡은 채 고개를 들었다. 창문 너머로 휘몰아치는 햇빛에 눈이 멀어가며 약혼녀가 건넨 편지 낱장이 손끝에서 떨어졌다. 바람이 종이를 뒤집었고 잉크가 번진 문장 위에 핏자국 하나가 겹쳐졌다. 플라시다는 뒤늦게 문걸쇠를 열고 달려왔지만 아들은 이미 맥박이 멈춘 얼굴로 창백한 새벽 꿈을 떠올리듯 시선을 허공에 받고 있었다. 먼 강가에서는 주교배의 마지막 백고동이 희미하게 울렸다. 그리고 피 냄새는 도시 구석구석에 조용히 번져갔다. 칼자국에서 흐른 피는 중정 흙길을 따라 얇은 선을 그렸고 선 끝에서 억새풀이 바람에 흔들렸다. 마을 전체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놓쳐왔다. 이제 피가 마른 뒤에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럴 리 없다고 믿었다는 변명을 되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마다의 양심 한 귀퉁이에 남겨진 침묵의 무게가 살아있는 자들의 삶을 오래도록 짓누를 것이다. 살해 직후 광장은 숨소리조차 사라진 듯 고요에 잠겼다. 햇살에 반사된 피비린내가 돌바닥 위로 서서히 식어갈 때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훔쳐보며 숨을 삼켰다.
가장 먼저 움직인 이는 노점상 레안드로 포르니오르였다. 그는 헝겊 앞치마를 벗어들고 산티아고의 시신을 덮으려 했지만 뜨거운 피가 손목까지 스며들자 주저앉고 말았다. 뒤늦게 달려온 크리스토 베도야가 친구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산티아고의 눈동자는 이미 하늘빛을 잃고 있었다. 순간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주교의 백고동이 마치 먼 바다로 흩어지는 환청처럼 들렸다. 쌍둥이 형제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군주재판소 건물 앞 계단에 앉아 있었다. 페드로는 칼자루를 내려다보며 손가락을 떨었고 파블로는 하늘을 바라보다 낮게 탄식했다. 잠시 후 나타난 카르멘 아마도르 대령이 체포를 선언하자 두 사람은 저항 없이 손을 내밀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페드로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파블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감옥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리고 형제를 감싸던 무표정이 비로소 균열을 드러냈다. 페드로는 침상에 쓰러져 구토를 했고 파블로는 형의 등을 두드리며 우린 명예를 지킨 거야 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오 무렵 도시 외과의 디오니시오 박사가 부재 중이었고 부득이하게 히메사 부주교가 시신 처리에 동행했다. 그는 흰 제의를 잠시 벗어 걸고 성당 뒤편의 낡은 시체실에서 서투른 메스를 들었다. 곁에는 수습 간호사 세라핀이 조심스레 서 있었고 부주교는 날도 제대로 서지 않은 칼을 들고 시신을 조심스럽게 가르기 시작했다. 축축하게 젖은 살덩이는 불투명한 붉은빛을 띠었고 허파 한쪽에는 칼끝이 남긴 깊은 자국이 뚜렷이 드러났다. 그는 라틴어 기도문을 중얼거리며 메스를 움직였으나 더는 손을 뻗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조그만 창으로 햇살이 내리쬐면서 눅눅한 방 안의 공기는 향 냄새조차 삼켜버렸다. 검시가 채 끝나기도 전에 시신은 가족에게 넘겨졌고 산티아고의 장례 준비가 시작됐다. 플라시다 리네로는 울음을 참으며 흰 천을 찾았지만 흠집 없는 천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빅토리아 구스마는 부엌에서 오래된 식탁볼을 꺼내와 시신 위에 정성껏 펴주었다. 그녀는 우유통 위에서 밀쳐냈던 쪽지와 그날 아침의 불안한 기색을 되새겼다. 그저 술 취한 헛소리쯤으로 흘려보낸 자신의 판단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디비나 플로르는 손바닥에 달라붙은 피를 씻어내며 마당 끝에서 흐느꼈다. 햇빛이 그녀의 뺨에 반사되어 눈물방울과 뒤섞였다. 오후가 되자 살인 소식은 강을 따라 상류까지 퍼졌다. 사람들은 내가 그날 아침엔 막으려 했다. 경고 편지를 전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서로에게 던지며 책임의 방향을 흩뜨렸다. 그러나 아무리 사연을 붙여도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나중에 기자가 돌아와 사건을 추적할 때 그는 메모장 맨 앞장에 이렇게 적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못 본 척했다. 같은 시각 바이아르도 산 로마는 외곽 농장 집에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었다. 결혼식 이후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그는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럼주 병만을 비운 채 핏기 없는 얼굴로 나는 몰랐어 라는 말을 되뇌었다. 해질 무렵 어머니 페트로나 부인이 마차를 타고 와 그를 데려갔다. 그 무렵 안젤라는 창문 없는 방에 앉아 만년필을 들어 올렸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매주 한 사람을 향해 편지를 써내려갔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1800통이 넘는 편지가 시간 속에 차곡히 쌓여갔다. 해가 뉘엿거릴 즈음 감옥 안에서는 페드로가 고열에 시달렸다. 파블로는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창살 사이에 손을 내밀어 빛을 잡으려 했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먼지뿐이었다. 그들의 어머니 프라 빅가리오는 저녁 기도를 마치고 구치소 창문 아래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하느님, 제 아들들이 죄를 씻을 기회를 주소서라고 속삭였지만 창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곰팡내 섞인 습기뿐이었다. 밤이 되자 빗방울이 성당 지붕을 두드렸다. 그렇게 긴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다음 날 마을은 다시 아침을 맞았지만 전날의 침묵은 쉽게 거치지 않았다. 그 정적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머물며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던 순간들이 메아리처럼 사람들의 기억을 맴돌았다. 그 기억은 세월이 흘러도 끝내 지워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예고된 죽음의 연대기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고 누구도 막지 않았던 죽음. 그 비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침묵으로 연대해버린 사회 전체의 책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고된 죽음의 연대기는 인간의 무관심이 어떻게 예언을 현실로 바꾸는지를 말하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움직였을 것인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